한국을 두려워하라. 베이징 국무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22년 경력의 수석 특사가 올린 보고서 제목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라. 상관은 서류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회의실 전체가 폭소했습니다. 보고서를 쓴 특사만 빼고 그 웃음이 공포로 바뀌는데 단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끝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웨이청입니다. 중국 국무원 자원외교실에서 22년간 수석 특사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 17개국에서 광물 협상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콩고의 코발트부터 잠비아의 구리, 모잠비크의 흑연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딜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부끄럽지만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조롱입니다. 보고서를 쓰게 된 것은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 협상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숫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리튬 회수율 데이터였습니다. 숫자가 잘못 인쇄된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봐도 같았습니다. 91%. 당시 세계 평균이 62%였고 기술력으로 자부하는 호주조차 68%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파일을 덮고 베이징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는 사흘 만에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단 6글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라. 서론에는 데이터를 실었습니다. 회수율 격차가 의미하는 것. 같은 원광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자보다 30% 더 많은 자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프리카 협상판에 미칠 파급력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국무원 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상관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표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리웨이청, 이게 제목인가?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상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두렵다는 거야? 드라마 만드는 나라가? 옆에 앉은 동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관은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나라는 미국이고 호주고 프랑스야. 한국은 배터리 공장이나 굴리는 나라라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잠비크 흑연 건이나 마무리해. 보고서는 반려됐습니다. 아니, 반려라는 말도 과분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폐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두려워하라니. 다음엔 K-팝도 전략 위협으로 올리겠네. 다시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2년 경력, 17개국 협상, 수십 건의 딜. 그 모든 것이 쌓아올린 저의 판단이 농담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문서 파쇄실에 혼자 섰습니다. 반려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기계에 서류를 밀어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91%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는 대신 조용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피폐해질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주목하게 된 것은 보고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협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저는 현지 광산 기술 평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입찰 참여 기업 명단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웃었습니다. 자원 외교 22년 경력에 한국 기업과 정면으로 마주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회수율 91%. 처음에는 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찰 서류에서 숫자가 잘못 찍히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담당 분석관을 불러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분석관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91%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세계 주요 기업들의 회수율 데이터를 펼쳐놓았습니다. 호주 최대 광산 기업이 68%,
칠레 국영 기업이 71%, 중국 업체들의 평균이 74%였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숫자를 한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91%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양의 원광에서 한국이 경쟁자보다 30% 가까이 더 많은 자원을 뽑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원 보유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땅에서 100을 캐면 다른 나라는 74를 가져가고 한국은 92를 가져갑니다. 어느 나라가 더 매력적인 파트너인지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발트 협상은 결국 중국 컨소시엄이 따냈습니다. 한국 기업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라운드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패키지를 얹어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 2년간 한국의 자원 관련 기술 동향을 따로 추적했습니다. 공식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원 외교 전략 보고서, 배터리 기업들의 특허 출원 현황, 아프리카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사례, 쌓일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보다 2배 두꺼웠습니다. 데이터도 더 촘촘했고 논리도 더 단단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려, 이번엔 폭소도 없었습니다. 상관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 한쪽으로 밀어두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국 얘기는 그만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틀린 것이 저라면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틀린 것은 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26년 3월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에서 리튬 발견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508만 톤, 금액으로 2,800원.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안주머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파쇄됐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급파 명령이 떨어진 것은 리튬 발견 소식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국무원 자원 외교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웨이청, 현지로 가라. 이번 딜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년 전 제 보고서를 쓰레기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계속 숫자를 머릿속에 굴렸습니다. 580만 톤,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22%,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리튬이 인구 120만의 작은 나라 땅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 하나가 런던, 워싱턴, 파리, 베이징을 동시에 뒤흔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덧붙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 딜을 가져오지 못하면 향후 20년 배터리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잃는다. 반드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현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각국 대표단의 면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기반 광물 컨소시엄 부사장, 수행단 12명, 프랑스 전직 대사, 20년 아프리카 경력, 호주, 칠레, 영국까지 세계 자원업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에 이런 규모의 다국적 대표단을 한자리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딜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표들 사이에서 저는 익숙한 두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그 이름표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 있지?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왔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현지 도착 확인, 규모 5명, 경계 요망. 1시간 뒤 답신이 왔습니다. 불필요한 보고, 한국은 변수 아님, 협상에 집중하라. 저는 답신을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보고서가 3번 무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고가 3번 무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협상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 첫째 날,
미국이 먼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안보 지원과 채굴권 독점을 맞바꾸는 전형적인 미국식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소국의 기술 참모가 서류 한 묶음을 꺼내들었습니다. 이행률 37%. 지난 20년간 미국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군사 원조 중 실제로 지켜진 비율이었습니다. 미국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만만하지 않다. 중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인프라 패키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참모가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17개국 분석, 평균 이자율 7.2%, 결국 9개국이 광산과 항만 운영권을 빼앗겼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한국 대표단 5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옆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전용기를 타고 수십 명의 수행단을 대동하고 온 것과 달리 한국 대표단은 낡은 미니밴 한 대로 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장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5명 전원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에는 붉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단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협상단이 아니라 현장 인부 아닌가. 미국 쪽 보좌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2년 전 베이징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상관이 제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웃던 그 표정과 지금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단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대표단은 그날 아침까지 인근 지역 리튬 광맥을 직접 답사하고 왔습니다. 작업복의 흙먼지는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찬 미팅을 하는 동안 한국은 새벽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대통령의 기술 참모가 조용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지막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입가에 이틀 만에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목격했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을 내쫓고 중국을 돌려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던 그 대통령이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5명을 보고 미소를 지은 겁니다. 무언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단 입장, 상황 주시 요망, 답시는 3분 만에 왔습니다. 불필요, 협상 결과 보고에 집중.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번째였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오면 그것이 기쁠까 슬플까. 한국 기술단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술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로비스트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도면과 시료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통역 없이 현지 공용어인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마디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귀국의 리튬을 가져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 순간 저는 3년 전 콩고에서 처음 91%라는 숫자를 봤을 때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들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2,800조 원짜리 파일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질문 자체를 바꾸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전화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한국 기술단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91%.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콩고에서 혼자 들여다보다가 상관에게 웃음거리가 됐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유리창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기술 참모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립 검증 자료가 있느냐고. 한국기술단장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국제공인기관 3곳의 검증 결과였습니다. 기술 참모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진짜라는 것을. 데이터를 만져온 사람은 데이터를 보면 압니다. 가짜 숫자와 진짜 숫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술 참모가 대통령에게 고개를 돌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카카, 이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은 지구상의 어떤 기업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장에 묵직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경멸이 아닌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년 전 베이징 회의실의 폭소가 귓속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뭐가 두렵다는 거야. 드라마 만드는 나라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틀린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틀린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술단장이 다음 제안을 꺼내는 순간 저의 감정은 분노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72%, 전체 수익의 72%를 해당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22년을 보낸 저에게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비교가 저절로 됐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목 11%, 중국의 실질 수익 15%, 영국이 내놓은 최대치 23%, 그리고 한국은 72%, 목구멍까지 미쳤군이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91%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숫자는 진짜였습니다. 72%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짓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72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3개 찍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미국 컨소시엄 부사장이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쳤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년 전에 제 자신을 봤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에서 상관의 눈치를 살피며 따라 웃던 그 순간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기술단장은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3번째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무서웠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3번째 제안이 나오기 직전 저는 조용히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 협상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이 선명해질수록 제 안에서 오래된 확신 하나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3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3번째 제안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한국기술단장은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유리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72%를 내놓겠다는 사람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귀국의 청년 1,500명을 대한민국 울산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리튬 가공의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교육하겠습니다. 교육비, 체류비, 왕복 항공료 전부 한국이 부담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인구 120만의 나라에서 청년 1,500명이면 노동 가능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국의 핵심 산업 기술을 직접 익혀 돌아오는 인력이었습니다. 기술단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인력들이 귀국하여 플랜트를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5년 안에 이 플랜트의 전체 운영을 귀국 국민의 손으로 완전히 넘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 동안 자원 외교 현장에서 수십 개의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담보로 채굴권을 가져갔고, 중국이 인프라로 광산을 삼켰고, 유럽이 기술 독점으로 의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업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
기술을 독점해야 상대가 영원히 의존하고 그 의존이 끝없는 수익이 된다는 것. 그런데 한국은 그 기술마저 통째로 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을 차례로 돌려보내면서도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 경력의 영국 외교관도 그 표정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제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가져가는 방식만 조금씩 달랐을 뿐 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으로 남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져가는 자와 남기는 자, 22년 동안 항상 가져가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기술단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의 단독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회의장 안에 현지 관계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유리를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자원 한 토 없는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5명이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 박수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3년 전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라. 그 6글자가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프리카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알았는가? 91%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분석관도 아니었고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숫자가 다르게 보였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그날 밤을 다 썼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아프리카에서 협상을 해오면서 한 가지 패턴을 봤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기술 개발에 게을러집니다. 땅을 파면 나오는데 굳이 머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자원이 없는 나라는 다릅니다. 없으니까 짜내야 합니다. 없으니까 더 정밀하게 뽑아야 합니다. 없으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91%에 도달한 것은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서였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미치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배터리 잘 만든다는 것, 반도체 한다는 것, 드라마 인기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어떤 바닥에서 출발했는지 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50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변변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잿더미였습니다. 피란민들이 부산 산빛 아래 천막을 치고 살았고 전쟁 고아들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 드물었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원조 담당관들은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은 단 하나의 자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모들은 논밭을 팔아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국가는 이공계 인재를 독일로, 미국으로 보내 기술을 배워오게 했습니다. 독일 탄광으로 떠난 광부들은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캐며 외화를 벌었습니다. 중동 사막으로 간 건설 노동자들은 모래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 공장이 됐고 공장이 기술자를 낳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70년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1,500명을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70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을 그대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우리 중국은 아프리카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도로를 깔았습니다. 항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채굴권을 가져갔습니다. 도로는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만은 배를 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인프라가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그 의존이 빚이 됐고 빚이 쌓이자 광산이 우리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단어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심었습니다. 기술을 심으면 사람이 자랍니다. 사람이 자라면 나라가 섭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져가는 방법만 연구했고 한국은 70년 동안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협상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2년이라는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협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자원을 가져왔습니다. 베이징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강의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협상의 공식을 가르치는 교재에 제 이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상을 이기고 자원을 가져온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콩고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잠비아는 부채에 허덕였습니다. 모잠비크는 광산이 있었지만 광부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다음 날 아침 저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이 나라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도로, 손으로 진을 이고 걷는 사람들, 해진 교복을 입은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년 뒤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울산에서 18개월을 보내고 돌아와 플랜트 제어실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 독일 탄광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 생각이 미치자 목구멍이 조여들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기술이 뿌리를 내리면 저 풍경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이 땅에서 한 일을 한국은 단 이틀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70이라고 적힌 숫자 옆에 물음표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표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72%는 미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버텨온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한국다운 숫자였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번째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달랐습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것은 협상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인지 조소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원 외교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한테 진 사람이 저 사람이래.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실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실장은 서류를 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했지? 네, 읽었어. 한국이 72%를 내줬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3년 전부터 한국을 경계하라고 했지. 내가 무시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사과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3번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경고였습니다. 2번째는 데이터였습니다. 3번째는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목부터 써야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졌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첫 번째 보고서 제목이 6글자였다면 이번 제목은 15글자였습니다. 그 15글자를 쓰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보고서는 2파트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왜 졌는가?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 파트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협상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면 됐습니다. 91%의 기술력, 72%의 수익 배분, 1,500명 교육, 5년 후 철수, 숫자들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15년간 아프리카에서 가져간 것과 한국이 이틀 만에 내놓은 것의 차이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처참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단순히 수익 배분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추가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조정으로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72%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숫자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가져가는 것보다 심는 것이 더 크다는 믿음, 그 믿음이 70년 동안 단단해진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두 번째 파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전략으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략은 철학에서 나오고 철학은 역사에서 나온다. 한국의 철학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70년을 버티며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물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상대가 우리를 원하게 만들 것인가를 물었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다르다. 저는 그 문단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직접 읽었고 국무원 전략회의 참고 자료로 채택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채택됐어야 할 보고서였습니다. 2년 전에라도 읽혔어야 했습니다. 지금 채택된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고 아프리카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가을, 저는 베이징 국제전략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후배 외교관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프리카 자원 외교 전략의 재편이었습니다. 강의 자료 첫 슬라이드에는 숫자 3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11, 15, 72. 중국, 미국, 한국이 각각 제안한 수익 배분율이었습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워놓고 후배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들 중 어떤 것이 진짜 이익입니까? 후배들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72%를 줘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28%로 어떻게 사업성을 맞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후배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3년 전 제가 베이징 회의실에서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그 다음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서 다음 협상을 따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2%를 내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신뢰를 샀기 때문입니다. 자원 외교에서 신뢰는 채굴권보다 비쌉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3년 전 베이징 회의실의 폭소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웃었고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소국의 리튬 가공 플랜트였습니다. 현지인 기술자들이 제어실에서 장비를 다루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플랜트 입구 벽에는 두 언어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습니다. 기술은 가르쳐주면 영원히 남는다. 저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72%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한국이 28%로 얻은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후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혹시 3년 전에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라는 보고서를 쓰신 분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 지금 저희 교육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3년 전에 읽혔어야 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베이징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잠깐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징 국제전략연구원 연구실에서 이 이야기를 씁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 옆에 지워진 물음표 3개가 찍혀 있는 그 메모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 무음표를 찍었을 때 저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숫자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70년짜리 대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라. 3년 전 제가 쓴 그 6글자는 처음에 농담이었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6글자는 중국 자원 외교 교육 자료의 첫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저를 조롱했던 그 회의실 사람들이 지금 그 자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통쾌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950년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70년 동안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논밭을 팔아 자식을 학교에 보냈고 탄광으로 사막으로 자식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돌아와 또 다른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반도체가 됐고 배터리가 됐고 91%가 됐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2,800원짜리 파이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계산하는 동안 한국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을까?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부채 함정을 파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내세워 감정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새벽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72%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절박했고, 절박해서 정밀해졌고, 정밀해져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심었습니다. 미사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대를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뒤에 함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작업복 하나, 데이터 하나, 그리고 72%면 충분했습니다. 자원을 심은 것이 아니라 기술을 심었습니다. 기술을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심었습니다. 사람을 심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의 자원 외교관으로서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5명의 한국인 앞에서 저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가져가는 자와 남기는 자의 차이를 저는 그 협상장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룰을 바꾼 나라,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어줌으로써 이기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